제 유튜브 채널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스미러 유지연이고요. 오늘은 2주차 장세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위크 2 블리시의 베어리시 위닝 레이저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제 깃네임 주소는 아래와 같고 이메일 주소도 같이 써 있습니다. 혹시 교재 설명이든지 코드 설명이든지 두 개 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립니다. 교재 설명을 미리 보시기 전에 꼭 교재인 주식 투자 리스타트 그 부분을 한 번쯤 읽어 보시고 와 주시고요. 제가 교재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숨은 뜻과 전체 내용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책의 내용을 미리 읽어 보시고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해당 부분을 읽어보고 제 영상을 봐주시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교재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리시 베어리시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장세 판단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증상에서 뭐 투자라든지 달리는 말 위에 타라. 장이 좋지 않을 때는 투자를 쉬어라.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말들을 모두들 모르진 않는데 그대로 실천하기도 어렵고 일단 지금이 상승장인지 아닌지 말은 쉽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상승장인 걸 안다고 해도 이게 뭐 상승장의 시작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나갈지 이러다가 폭락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소위 뭐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뭐 맨날 예측은 하지만 예측이 맞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아무도 그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예측할 수 없다고 우리가 손 놓고 그냥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한 번쯤 뭔가 대응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이는 방식이 20일 또는 60일 같은 그 중장기 이평선을 사용하거나 단기 이평선하고 중장기 이평선의 상대적 위치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죠. 단기 5일 평균선이 20일 이평선 위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로 추세 판단을 하잖아요. 아니면 MACD 같은 기술적 지표를 사용한다든지 MACD, RSI 이런 것들이 있죠. ADXL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지표로 이제 자신만의 추세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를 잠시 보시면요. 붉은색 부분은 어느 정도 추세가 상승하는 국면이고요. 여기 이런 것처럼 여기의 부분, 이 부분은 상승이 이루어지는 구간이죠. 반대로 파란색 이 네모친 부분, 이 부분들은 하락이 이루어지는 단기 급락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서 밑에는 이제 RSI 상대적 지표죠. 상대적 강도 지표인데 이것을 보면 상승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RSI 값이 70을 넘어가고 있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70을 넘어가고 있었고 하락이 이루어지면 30 이하로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30의 이제 선을 이렇게 터치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RSI는 통상 70이 넘으면 상승장, 강한 상승장, 30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장을 뜻하는데요.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지금 보면 이것은 잘 맞는 부분만 보여드려서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잘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보고 있는 종목이 잘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RSI는 모든 기술적 지표는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RSI 이외에 이 보시면 단순 MA 20, 그 다음에 지수 가중 이동평균을 그린 건데요. 파란색이 21 평균선 단순 지수 평균선이고 오렌지색이 지수 가중 EMA 20선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리고 녹색이 EMA 181선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그 위에 있으면 상승장이고 이렇게 하락 반전하면 하락 장세의 시작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해서 추세 판단을 하실 수 있고요. 다음 장은 제가 만든 모멘텀 지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래 그래프가 제가 만든 모멘텀 지표의 그래프입니다. 위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지표를 만들기 위한 로우 데이터고요. 보시면 지표가 1인 구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눈으로 보시기에 잘 맞는 것 같으신가요? 제가 볼 땐 얼추 뭐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장에서 근데 이 하락 국면에서 계속 이게 줄줄이 흘러내릴 때 이때는 모멘텀 지표가 안 떴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이사이 간간히 뜨게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손실이 누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이제 이런 추세 지표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는지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성과 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모멘텀 지표를 코드 설명 시간에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다시 알려드리면 5일 평균 수익을 다시 5일 이동 평균 한 거예요. 평균 수익을 내는 방법을 좀 독특한 방법인데 그건 코드 설명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5일간의 평균 수익을 평균한 거다. 그거를 이제 다시 좀 더 이제 시그널을 뭉그러뜨리기 위해서 5일 이동 평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그널을 1하고 0이 있죠. 1하고 0으로 이제 바꾸는 천이 조건이 뭐냐? 1이 되는 조건은 0.8을 넘어섰을 때, 0이 되는 조건은 0.2를 하락으로 뚫고 내려갈 때, 그때 0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멘텀 지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내가 설정하는 지표를 만들었을 때 과연 그쪽에서 그때 매매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나타내면요.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뭐 20일 신고가에 매수해서 20일 신저가에 매도한다. 아니면 뭐 20일 최저가 사이에서 사이 상단 80%에 매수하고 하단 20%에 매도하는 방식을 쓰거나 한번 20일 전 가격보다 높으면 매수하고 낮으면 매도. 뭐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매수해서 20일 뭐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 매도하는 이런 갖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라고 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과 그 그래프를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중에서 20일 신고가에 매수해서 20일 신저가에 매도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제 모멘텀 지수에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뒷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20일 신고가에 매수해서 20일 신저가에 매도하는 것을 반대로 하는 그러니까 20일 신저가에 매수하고 신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 두 가지를 비교해서 놨는데요. 책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신고가로 값이 오버슈팅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오히려 그 순간이 가장 쌀 때일 수 있다. 가격은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그런 신고가를 돌파하는 순간부터 추세가 시작돼서 그 뒤로 계속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가 비싸 보이는 그 자리가 상대적으로 향후 미래에 있을 추세에 비하면 싼 가격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책에선 비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코드에서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아까 이 차트가 인터플렉스라는 회사의 1년 차트인데요. 미스티지 올랐다가 2017년 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연성기판이라고 하죠. 연성기판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아이폰 때문에 올랐다가 아이폰 때문에 하락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주식에 저희가 아까 봤던 1번과 5번의 전략을 썼을 때 어떤 성과가 나는지를 보시면요. 오히려 단순한 20일 신고가 매수, 신저가 매도라는 이 단순한 전략이 모멘텀 지표, 제가 만든 모멘텀 지표에 따라서 매수 매도 했을 때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토탈 프로핏이 거의 뭐 2배고 MDD도 굉장히 낮죠. 29%, 뭐 29%가 낮은 건 아니지만 예. 제가 만든 모멘텀 지표에서 매수 매도 한 거에 비하면 되게 낮은 MDD예요. 제 거는 뭐 마이너스 72%니까요. 너무 낮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과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만든 모멘텀 지표는 아까 보셨지만 하락장에서 간간히 시그널이 뜨기 때문에 손실이 누적되지만 20일 신고가 매수, 신저가 매도에서는 이런 큰 하락장에서 여기 보이는 요 큰 하락폭에서 거의 매수를 안 하죠. 거래가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매수 매도 한 페어가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락이 시작되는 이 점에서 매수를 끝내고 더 이상 이 긴 기간 동안 매수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내가 얻은 수익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명한 수익의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이것만을 봐더라도 추세가 생겼을 때 매수하는 것하고 장이 안 좋을 때 쉬는 것이 얼마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하락하고 폭락할 때는 그냥 팔고 마음 편히 쉬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수익에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추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 또 다른 주제 위닝 레이쇼, P&L, 손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닝 레이쇼, 승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 내가 거래 중에서 수익이 난 거래의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P&L, 손익비는 손실 대비 수익의 비율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두 놈이 서로 반비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는 거죠. 하나가 높으면 뭐 하나가 낮는 거. 그죠? 승률이 높으면 손익비가 낮고 손익비가 높으면 승률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거래가 100회를 했는데 그 중에 30회가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승률이 30%인 거죠. 근데 그때 평균 손실이 10%, 평균 수익이 30%가 났다. 그러면 손익비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률이 높다고 해서 항상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요. 손익비가 나쁘다고 해서 항상 손실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승률에서 자기의 투자 전략에 만든 승률에서 적정선의 손익비를 유지해야 수익이 나는데요. 그 적정선의 손익비를 최소 손익비라고 합니다. 최소 손익비 이상이어야 같은 승률에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 최소 승률보다 손익비가 낮으면 손실이 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승률이 80%에 달하는 전략이 있다고 치고 근데 평균 수익이 10%인데 손실이 40%라고 하면 최종 수익은 0.8 곱하기 0.1 빼기 0.2 곱하기 0.4를 해서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승률을 유지했는데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전혀. 손실이 크기 때문에 한 번 손실이 내내 수익이 나더라도 질 때 크게 지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대의 경우도 승률이 30%로 낮지만 평균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익비가 30%대 10이니까 3배가 나죠. 3배가. 그러니까 2%의 최종 수익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극단적으로 승률이 높아도 최소 손익비 이상을 지키지 못하면 손실이 날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 승률이 낮아도, 그러니까 뭐 10% 승률이 나도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손익비가 9다.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수익이 날 수 있는 건 아니고 손실하고 승률이 0이 되니까 9보다 높아야 되겠죠. 9보다 높으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나려면 손익비는 3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포트의 수익 승률과 손익비를 한 번도 계산하신 적이 없다면 한 번쯤 앞으로는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요. 위닝 레이쇼 대비 P&L을 그려보면 정확하게 반비례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선 구간에 들어와야 여러분들의 포트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 항상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포트의 손익비와 승률을 적정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포트 전략을 짜시기 바라고, 그것을 테스팅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고 실제 투자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2주차 교재 설명을 마쳤는데요. 곧이어 코드 설명을 다시 올릴 거고요.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